네, 오늘은 요즘 소비 트렌드 2025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 자기소개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트렌드하고 마케팅 이야기 좀 쉽게 풀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벌써 6번째 책이더라고요. 와, 2부까지 포함해서 6번째 책인데, 네. 제가 지인한테 농담으로 네. 얼마 전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이 아니고 몇 년 전인데, 네. 6권만 쓰면 은퇴하겠다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네.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서 네. 제가 16권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요. 열심히 강의하고요. 책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 채널 몇 번 나와주셔가지고 네네.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러게요. 좀 너무 나왔어요. 재밌어가지고 저는 늘 이제 모시고 싶은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아니 뭐 책이 나와야 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냥 이제 트렌드 딱 하면은 뭐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뭐 김남도의 트렌드 시리즈가 있고 그렇죠. 맞아요. 작가님의 트렌드 시리즈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트렌드가 매년 새로 생기고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는 어떤가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이건 아주 제가 솔직한 얘기인데 바뀌는 부분도 있고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바뀌는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해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뭔가 그걸로 소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우리가 이거 왜 그렇지? 라고 하다 보면 그 트렌드인데 사실은 네. 근데 또 뭔가 새롭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뭐 공감하시겠지만 네. 요즘 워낙 관심사가 빨리 들어오고 빨리 빠집니다. 옛날보다 너무 빨리 들어오고 빨리 빠지기 때문에 네. 그 관심사로만 바탕으로 들어가도 사실은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쵸.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요즘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뭐 오버스러우면 네.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뭐 1시간이면 정말 뭐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빨리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 배경에는 이제 SNS 발달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모두가 사실 SNS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SNS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쵸. 사실 저도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과거의 기성세대 분들이 이제 매스미디어가 익숙하시잖아요. 그쵸. 뭐 TV나 라디오라던가 뭐 이런 신문이라던가 네. 그런 익숙한 매체에서 영향을 받으신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네. 지금의 세대들은 매스미디어보다 사실 뉴미디어가 훨씬 익숙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SNS를 다 하진 않으나 네. 영향을 좀 받는. 네. 반대로 요걸 기성세대 분들로 해석을 하면 모두 다 TV만 본 건 아니었지만 또 이제 또래 집단 가서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야, 너 그거 봤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영향을 아마 뉴미디어로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트렌드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니까 트렌드는 대체 누가 만드는 건가? 아니 뭐 누가 만드는 거예요 대체 이거? 저는요 트렌드는 두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네. 번째는 네. 사회학자들이 일단 만드는 것 같고요. 사회학자? 네, 사회학자들이.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를 얘기할 만한 용어가 필요하잖아요. 워딩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학자분들이 만드신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만들겠죠. 이게 트렌드다라고 해야 사람들한테 팔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자생적으로 사실은 많이 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SNS에서 이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뭐 챌린지라던가 아니면 뭐 발굴해서 뭐 이거 좋은데 뭐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야 나도 저거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 이제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자생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 두 가지가 그렇죠. 여전히 그래도 두 가지 축은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올바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업이 만든다는 의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업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니 스커트를 유행을 시킨다 하면은 그렇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연예인이나 예쁜 사람한테 입혀서 그걸 많이 노출시키면은 사람들이 저거 예쁜데 하면서 그렇게 이제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맞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불경기에는 이런 옷이 유행이고 아닐 때는 이런 옷이 유행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했던 건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맞는 게 또 있어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좀 흐름이 보이면 그 흐름을 증폭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걸 좀 증폭시켜서 10개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대세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뭔가 막
총대 메고 만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뭔가 발견하면 그걸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도 그 의도대로 트렌드가 가진 않지만 조금 뭔가 낌새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자본을 태운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 트렌드를 좀 더 확대시킨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업 강의 나가서 되게 오버하는 게 트렌드 아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뭐 내 책 읽어라 꼭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알아야 어디다 증폭시킬지를 아니까요. 돈을 어디다 태워야 될지. 어디다 태워야 될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쨌거나 트렌드가 바뀌어야지 기존에 쓰던 걸 안 쓰게 되고 새로운 걸 소비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걸로 뭐 소위 말해서 1년 내내 벌어먹기는 어렵잖아요. 네, 옛날에는 사실은 뭐 하나 잘 되면 그걸로 정말 뭐 빵빵 터뜨리고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막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작가님을 통해서 이렇게 트렌드를 공부하고 작가님 책을 통해 트렌드를 읽잖아요.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트렌드를 이해한다라는 의미는 이 트렌드 속에서 뭔가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라는 제품이 유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A라는 제품이 유행하는구나가 아니라 왜 유행하지?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뭐 한참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난리였어요. 그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편의점 어플로 키핑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좀 유사품도 많이 나왔고 좀 퀄리티 떨어지는 제품도 많이 나왔어요. 미투 제품들. 그 정도로 열풍이었는데 그냥 두바이 초콜릿 인기네? 그냥 인기야? 이게 아니라 왜 그럼 이거 왜 먹는 거야? 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게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해하는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두바이 초콜릿 왜 유행이야?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그 얘기부터 할 거예요. 아마 SNS 때문이다. SNS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이거 맛있어로 올리고 그리고 또 그 컨텐츠를 퍼다 나르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야 그건 맛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죠. 그러면 나도 사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읽어보면 SNS가 전부는 아니지만 마케팅이 중요한 수단이구나라는 의미까지 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유행이구나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기업들이 자체적인 유튜브 채널을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운영을 많이 하는 거군요. 맞아요. 많이 하죠.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미디어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뭔가 퍼져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막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각자 상황이 있으시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없으면 무조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링크로 퍼져나가는 건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가능성에 소위 말해서 배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나 구독자 없으니까 안 해.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미디어인 것 같아요. 기업들도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알고리즘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알고리즘이 아니어도 어쨌든간 뭔가 현상이 된다고 하면 퍼져나가는 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나 싶습니다. 작가님이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트렌드로 짚어준 거 하나가 이제 생성형 AI, 맞아요. 챗 GPT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성형 AI 하면은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 신기하네. 야 이렇게 그냥 뭐 약간 사람과 대화하듯이 물어보면 뭐 답해주고 무슨 그림 그려줘 하면 그려주는구나. 이 정도 그냥 생각했는데. 트렌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생성형 AI가 다른 의미도 많죠. 물론 저도 굉장히 신기하고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없는데도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업무에도 많이 좀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생산성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사실은 뭔가 대체한다는 이 의미인 것 같아요. 대체? 대체가. 그러니까 시간을 산다는 의미죠. 근데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생성형 AI를 뭐 무료 버전으로 쓰고 있으면 사실은 그냥 대체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면 내가 유료 버전을 구독하고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긴 글을 뭐 예를 들어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3,000자짜리 글을 쓰는데 보통 뭐 다들 다르시겠지만 3,000자짜리 글을 쓰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생성형 AI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까지 커버해 줬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만큼 투자해야 될 시간을 대체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료 서비스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돈 주고 산 거죠, 시간을. 그렇죠. 그 시간만큼 나는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
기존에 알파 세대가 온다라는 책을 썼을 때 네, 제가 네. 시성비라는 단어 굉장히 강조드렸었거든요. 시간 대비 성능인데 그런 부분이 아마 트렌드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생성형 AI가 기업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기업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 그 편의점 같은 데서 편의점 체인들 많은데 네.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네.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생성형 AI를 쓰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콘텐츠도 짜고요. 음원도 만들고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만 등장시켜서 찍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이볼 제품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하이볼 뭐 좋아하니? 네. 패키지는 어때? 뭐 네. 가격은 어떻게 할까? 아니면 맛은 어때? 다 물어봐서 그냥 그대로 만들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물론 이 과정이 네.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무조건 네. 이렇게 하면 다 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상황이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간 아낄 수 있고요. 네.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력도 사실은 네, 훨씬 더 절감을 할 수가 있죠. 이 인력들 다른 업무에 또 투입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좀 네, 경제적이지 않나. 그리고 또 좀 경제적이다 이 단어가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돈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업무 역량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조금 그냥 간단하게 찾아본다면 네. 뭐 그냥 이미지 만들어서 마케팅에 쓰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는 그렇게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도 이뭐 챗GPT나 생성형 AI를 사용하시나요?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유료로 사용하세요? 저는 유료로 쓰죠. 예, 저는 그러면은 뭐 이게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챗GPT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네. 뭐 작가님은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하는데 저는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네. 때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어딘가에 제안을 할 일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PPT가 필요해지겠죠. 그쵸. 제안서나 이런 양식들이. 근데 내용은 알고 있으나 PPT 그쵸. 만들려고 하면 사실 머리 아프거든요. 그쵸, 머리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근데 그걸 그냥 생성형 AI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내용만 잘 뽑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또 쓰고 이런 상황들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사용하는 게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큼 만족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쵸. 하지만 예, 대체하는 데는 충분히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한 60, 70% 정도만 대체하시면 나머지는 내 의견이 들어가고 내 역량이 들어가면 뭐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책에서 이제 검색 대신 대화를 해야 된다. 맞아요. 네네. 이건 예. 어떤 의미인가요? 검색은 단편적인 일이잖아요. 네. 검색은 단편적인 일이라는 게 저희가 A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A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자, 근데 대화라는 거는 사실 입체적인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던지면 또 듣고 그쵸. 반응해 주시고 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검색은 단편적인데 생성형 AI하고 하는 대화는 굉장히 입체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네. 단편적인 어떤 상황에서 조금 실망했던 것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티키타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뭔가 생기고 그리고 또 내가 좀 잘 몰랐던 거 아니면 좀 부족했던 것들을 더 물어보면 또 답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단편적이었던 즉 1차원적이었던 검색이 3차원적인 대화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게 이제 작가님께서 챗GPT랑 대화를 해야 되는 주제가 한 가지 있다고. 맞아요. 네. 제가 돈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돈 얘기를 챗GPT랑 하세요? 네. 돈 얘기를 제가 추천을 네. 드렸던 게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네. 저희가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감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네. 남들은 괜찮다는데 이게 떨어지면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감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AI는 정말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은 챗GPT랑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기타 뭐 돈 얘기 말고라도 뭔가 좀 이 감정이 소모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은 뭐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뭐 방해하자 이런 뜻은 네, 아니고요. 네, 네. 좀 그냥 신변잡기적인 얘기도 좀 물어보시고 그리고 좀 내가 판단이 좀 부족할 때 한 번 더 얘기해 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한 책들을 리뷰하고 있는데 유독 건강에 관해서 리뷰를 하면 조회수 잘 나와요. 맞아요. 요즘 뭐 이거 그렇죠. 요즘 뭐 트렌드가 있나요? 웰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웰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웰리스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해서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웰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주목을 받지 않나 싶네요.
그럼 지금 웰리스가 이제 그 소비 트렌드 쪽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제로. 제로? 네, 제로 음료가 지금 네. 편의점 가시면은 매대에 깔려 있는 것 중에 50%가 제로래요. 50%를 진짜요? 더 넘어간대요. 와. 네, 그 정도고 네. 매출 상승 구조도 매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제로 시장 뛰어들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일단 있겠고요. 아니면 네. 우리 로우 푸드라고 해서 좀 줄인 것들, 그쵸, 즉 그쵸. 예, 칼로리를 줄이거나 아니면 알코올을 줄이거나 예, 이런 것들 이제 로우 푸드라고 표현하는 요 영역이 있고요. 조금 더 오버한다면 뭐 슬립 테크도 있어요. 슬립 테크? 예, 슬립 테크라고 해서 우리 숙면을 위해서 뭐 숙면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침구라던가 이런 것들도 웰리스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잘 자야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앱에 이제 헬스 전문가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트렌드와 관련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H&B 스토어죠. 예, 올리브영이라고 하면 H&B가 이제 그런 거죠. 헬스와 뷰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절에 H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들 또 색조 화장 관심 있고 하니까 B로 넘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다시 또 H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가장 먼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관심사를 흡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 앱에다가 메인에 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만약에 B로 돌아가야 한다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트렌드를 이제 이용한다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이제 헬스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사의 홈피나 앱들을 애초에 전면적으로 헬스로 바꾸는 거.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저는 트렌드 적응이라고 생각을 또 해요. 그 상품들 전면에 내세우는 거 이런 맞아요. 것들이 판매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그렇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관심 있는 거를 보고 관심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을 때 하필이면 그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반응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없던 관심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맞아요. 그건 있던 어려워요.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게 훨씬 비용 적게 들고 쉬운 거죠. 관심이 없는 거를 관심을 만들어 주려면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아실 텐데 너무 힘든데 관심이 있는 거에 사실은 찌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해줘도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영역 조금 더 노출시켜주고 여기서 좀 더 있다라고 한다면 추천까지 해주면 이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웰리스와 이어서 혹시 요즘에 뭐 달리기 뭐 열풍하잖아요. 그렇죠.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뭐 러닝크루 분들 아주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러닝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각자 이렇게 또 다르시대요. 모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시고 정말 신기한 건 이게 저희가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러닝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스포츠 기업들이 오릅니다. 실제로 매출이 올라요. 매출 온다고? 기업 가치도 오르고요. 어디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위기다. 약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그 정도로 위기는 아닌데요. 과거보다는 위기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가요. 러닝 제품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러닝에 완전히 최적화된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런 트렌드에 민감하고 빠르게 캐치했으면은 러닝 상품들을 쭉 진연을 해서 맞아요. 매출 확 끌어당겼을 텐데. 그러니까 러닝 테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뭐 상황이 많이 있는데 나이키는 물론 앱은 있어요. 근데 그 앱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까지 선진적이진 않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유출이 되면서 다른 브랜드 없어라고 찾아봤는데 그쵸. 하필이면 러닝용품 잘 나오는 제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닝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결합이 되어 있긴 합니다. 나의 이 건강을 SNS에 인정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사람들과 소규모로 좀 대화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역시 웰리스다. 왜냐면 어쨌든 건강하고 연결되겠으니까요. 거기에 또 이제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럼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근데 또 러닝용품 많이 사면요 돈 든대요. 그래요? 그렇군요. 비싼 거 사면은 돈 든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슬립테크 말씀하셨지만 네네. 요즘 MZ세대가 9시에 잠이 든다고. 맞아요. 이건 9시에.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이거를 제가 GP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GP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국내까지는 아닌데 해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영화나 아니면 공연도 6시 티켓이 제일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6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정도 보시면 7시 반, 뭐 8시면 이제 귀가하셔서 딱 주무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자야 뭔가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그쵸.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네. 잘 잔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무조건 일찍 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충분히 수면을 택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네,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의 공약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이게 깜짝 놀랐는데 네. 알파 세대 분들도 건강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로 먹어요. 제로 네, 먹고요. 네, 그쵸. 학교에 매점이 있는 경우는요. 설탕이 들어있는 걸 안 판대요. 아 진짜요? 그런 학교도 많대요. 와. 제로 제품만 판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서로. 이거 당도 줄여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익숙해지는 건데 이 알파 세대 분들이 또 나이는 아직 좀 그렇게 어리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관심을 굉장히 좀 잘 표현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소하게 건강 챙기는 건 아마 그냥 일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앞으로 좀 확고하게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9시 잠드는 건 이제 해외에서 좀 더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더 이제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젊은 세대 분들, 특히나 이제 Z세대 분들은 네. 이런 뭔가 새로운 현상이 있으면 꼭 시도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9시에 잠을 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네.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미러클 모닝처럼 네, 네, 네. 뭔가 좀 해보고 네. 시도해보고 아니면 좀 SNS 좀 이닝도 해보고 네, 이런 네.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퇴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퇴사요. 이제 코로나 때 한참 나왔던 게 뭐 조용한 퇴사 조용한 퇴사 맞아요. 나왔는데 요즘에는 또 시끄러운 퇴사가 나오는 건가요? 네. 시끄러운 퇴사라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네. 퇴사는 뭐냐면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회사 깽판 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SNS에 내가 퇴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 너무 저녁이 없었어. 그래서 안 되겠어. 퇴사해야 되겠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나 상사가 너무 이상한 일을 많이 시켜. 그래서 안 되겠어. 퇴사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퇴사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끄러운 퇴사라고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아마 공감을 해줄 겁니다. 그쵸. 나도 그랬어. 힘들었지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속이 시원해요. 단순하게 보면요. 속이 시원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마음에 묻어두면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외부로 표출하면서 정신적 건강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 건강이라는 건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인 거예요. 하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속 시원하게 말을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서로 공감해주면서 이제 또 정서적인 어떤 이런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퇴사보다는 훨씬 더 웰리스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웰리스의 관점에서 그렇죠. 요즘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어허. 8만 원짜리 빙수를 먹는다.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네.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점심에는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는데 저녁 때는 파인다이닝 가요. 네. 우리 흑백 요리사 그쵸, 들어가지고 그쵸. 파인다이닝 가시거든요. 이런 거 보면 조금 기성세대 분들이 이해 안 가실 거예요. 그쵸.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걸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저는 관심에 따른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점심 식사에 그렇게까지 많은 가치는 두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 끼 일단 때우면 되는 거죠. 근데 저녁은 나를 위해서 한 끼 좀 근사한 거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둘 때 조금 더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인 다이닝에 가는 사람이 네. 생활용품을 1+1만 찾아요. 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 취미에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A를 좋아한다 그러면 A 캐릭터는 다 사요. 네.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사요. 이런 극단적인 소비가 벌어지는 겁니다. 관심사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쓰기 위해서 네. 다른 데는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비가 굉장히 좀 양극화되고 있다. 개인의 소비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 지난 트렌드라고 봐야 되나? 그 오마카세 열풍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똑같아요. 오마카세 열풍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짚어야 될 거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마카세 가는 거 SNS에 사진 찍으러 간다. 네, 이렇게 그쵸.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조금 부정적인 톤인 것 같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그쵸. 뭐 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가면 한번 왔는데 사진 찍고 싶겠죠.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행위 자체에 내가 의미를 두는 거예요. 내가 SNS 생활을 하고 소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만한 거리를 만드는 그 순간이 네.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사진 찍으러 돈 쓰러 가네 이렇게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가치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굉장히 저렴한 것들을 먹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비싼 거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오마카세 열풍도 거기 안에 들어가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약간 뭐 소통을 하고 뭔가 관심을 받고 이 맥락에서 정보라면도 출시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예,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 찾는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똑같지만 SNS에 너무 집착하진 않지만 SNS에 뭐 올렸을 때 그래도 반응 좋은 게 좋으시잖아요. 좋죠. 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똑같아요. 전보라면하고 그냥 라면을 생각했을 때 라면을 올리는 게 반응이 좋을까요? 전보라면이 좋을까요? 전보라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라면은 새로울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전보라면은 야 이거 뭐야 크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SNS에 올릴 거리들을 찾아다니는 부분들까지는 조금 오버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어쨌든간 내가 소셜 생활을 한다면 기왕이면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재밌는 걸 제공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안을 조금 공략한 게 바로 전보라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래머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정보라면 같이 그런 이제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보면 올릴 만한 올리기 좋은 그런 상품들이 뭐 정말 대중화가 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매출 기록하고 이럴 것 같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전보라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따라한 제품들이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다 잘 된 건 아닌데 근데 이걸 기업에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순히 트렌드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팔려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광고비를 썼어도 그만큼은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비는 상쇄하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반응만 해준다. 그러면 알아서 바이럴 되고 팔려 나갈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도박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극단적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손해는 아닌 거예요. 어차피 그만큼 홍보비는 썼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상쇄시키면서 잘 팔렸으면 정말 너무 고마운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쨌든간 어느 정도까지 바이럴 효과는 거둘 테니까 분명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가 올릴 거거든요. 그쵸. 그 효과 하나만 해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매출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은 아닌 거잖아요. 조금 뭐 재미는 보더라도. 맞아요. 그 외적으로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브랜드 각인 효과겠죠. 만약에 그게 SNS로 퍼진다고 한다면 어쨌든간 우리 브랜드 이름이랑 같이 퍼지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경험 측면에서 어쨌든간 젊은 세대는 계속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뭐 라면 얘기해 주셨지만 라면은 새로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늘 똑같은 라면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뭔가 조합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보가 나와버리면 엄청 새롭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제품을 인지하는 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새롭게 떠오르는 게 이제 항상 뭐 지난번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이제 영상의 시대다. 맞아요. 사진의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맞아요. 갑자기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뭐 글자 뭐 이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텍스트 힙 좋아요. 아주 좋은 트렌드고요. 이게 사실 이제 국내에서 노벨상 작가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텍스트 힙이 또 불타올랐어요. 원래 그 전부터 있었죠, 텍스트 힙. 맞아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노벨상 작가님이 나오시면서 이게 불타올랐어요. 확 그냥 기름이 부었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어떤 의미냐면 텍스트가 힙하다, 즉 텍스트가 멋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는 행위나 아니면 책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한 줄을 찾는 행위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SNS에 인증하려고 텍 산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다 삐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간 뭔가 내가 읽는다는 행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간 반작용이라고 봐요. 항상 뭔가가 굉장히 잘 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반작용을 찾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디저트 시장에서 한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디저트들이 잘 팔렸는데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실은 뭐 인절미나 콩고물이나 약과나 이런 것들이 또 팔리거든요. 그쵸. 언제나 반작용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영상 시대다, 뭐 아니면 사진 시대다라는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뭔가 내가 잊고 있었던 걸 찾는 움직임에서 이렇게 또 텍스트를 발굴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이런 건가요? 만약에 뭐 과거까지 유튜브로 인해서 영상의 시장 점유율이 뭐 90%라고 맞아요. 라고 하면은 뭐 텍스트가 10%였다. 다른 이미지도 있겠지만 등등으로 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10%에서 20%가 되면 2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되게 테스트가 힙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절대적인 수치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말씀해 주셨죠. 2배가 오른 거잖아요. 제가 표현하기를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잊혀졌던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텍스트 힙의 시대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폭발적이진 않지만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사실은 사람이 SNS에 나를 브랜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SNS에 브랜딩을 한다는 게 나는 외부에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라는 그쵸.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책을 읽어가면서 뭔가 좀 좋은 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필사도 좀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내 브랜딩에 되게 긍정적이에요. 사실 그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 힙의 시대에서는 뭐 출판사가 득을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사실은 출판사가 득을 본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도서관에서 빌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득을 보는 건 작가님들 아닐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발견되면 바이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옥 같은 글귀를 쓰는. 그렇죠, 맞아요. 작가들. 네, 맞아요. 주옥 같은 글귀. 저는 절대 못하는. 주옥 같은 뭔가 이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 이런 것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창업 아이템으로 핫했던 건데 그 인생 네컷. 인생 네컷. 그렇죠. 뭐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계속 핫한 것 같진 않은데. 인생 네컷이 왜 떴다고 생각하세요? 인생 네컷이 사실은 인생 네컷 말고도 인화용 사진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포토매틱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인생 네컷에 가장 반응한 세대가 인화용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세대들은 핸드폰에서만 봤거든요. 사진관에 필름 인화해본 적이 없구나. 맞아, 없어요. 저는 필름 인화 세대거든요. 저는 필름 인화 세대고 실제로 저는 필름을 인화해서 맡겨본 경험도 있어요. 실제로 사진관에 가서 아저씨가 됐다고 하니까 찾아오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제 육아 과정은 핸드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앨범 속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다 사진 찍으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젊은 부모님들 다 핸드폰에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내려오는 세대는 모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친구들하고 찍어서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핸드폰에 있는 거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맨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인생 네컷에 가시면 프레임이 바뀌어요. 뭔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연예인 프레임도 들어오고 콘텐츠 프레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즌 중에는 뭐 크리스마스 프레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아마 똑같은 사진만 계속 찍었으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공급되니까. 오늘 찍은 사진과 내일 찍은 사진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랑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기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M세대까지는 이제 경험을 했었을 것 같고 맞아요. Z세대들이 이제 처음인 건데 사실 사진이란 게 뭐 거의 이력서 그때 찍어가지고 그쵸, 맞아요. 그 디지털로 이제 넣고 이제 하는 그 정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찍어가지고 나눠 갖는다. 그리고 프레임도 다르게 막 바뀌고 맞아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얘기 하나만 보태자면 예전 디지털 카메라가 다시 잘 팔린대요. 왜? 프레임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뿌연 그 느낌. 약간 필터 쓴 느낌으로 필터 쓴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잘 팔리고 두 번째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옛날 기종이 또 팔린대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해상도가 좋아진 거야.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좀 옛날 기종이 팔린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인생 네컷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전망하기 좀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 네컷은 멈춰있지 않거든요.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어린 친구들도 젊은 세대들도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게 SNS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 추억을 즉석에서 친구들하고 공유한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동안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쇼폼이잖아요. 쇼폼. 그렇죠, 맞아요. 쇼폼이죠. 쇼폼은 왜 이렇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쇼폼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다시 뭐 다시 길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길어지고 있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존 영상보다 짧으니까 쇼폼이라고 좀 보여지면 어쨌든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분 동안에 하나의 영상을 보던 것과 1분짜리 영상을 10개를 보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가 내가 뭔가 정보를 찾을 때 좀 빨리 뭔가를 얻으면 정말 좋은 건데 10분짜리 영상 다 보면서 찾는 것보다는 그냥 1분짜리 영상으로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요. 그쵸. 이것도 시성비하고 연결되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소비 트렌드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네. 소통이 간결해지는 거예요. 쇼폼의 핵심은 간결함이거든요. 뭔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짧게 그냥 치고 빠지고 안녕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보다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하니까 결과를 좀 빨리 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C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간결해져야겠죠. 굉장히 여러 설명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어요. 예,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그쵸.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항상 결과는 좀 빨리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두갈씩이라는 표현 쓰는데 모든 게 다 두갈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쇼폼이 여러 가지로 좀 소통 구조의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기존 유튜브에서도 이제 숏폼들은 이제 쇼츠 컨텐츠들은 1분 이내였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3분까지로 늘어났나 그래요. 맞아요. 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아무튼. 그런 길이의 변화라든지 혹은 이 길이가 늘어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왜냐하면 기존보다 어쨌든 짧은 건 사실이니까요. 네.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3분을 만약에 쇼폼으로 본다라고 하면 1분을 위주로 봤던 사람이 과연 3분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네,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쇼폼이라고 올렸는데 시청 지속 시간은 오히려 짧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어쨌든 가장 익숙한 건 저희 1분이 60초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근데 그 쇼폼이 3배가 늘어나 버리면 이거를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은 이제 저 같은 이제 영상 컨텐츠 제작의 입장에서는 3분까지 늘어났지만 3분을 꽉 채울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3분을 한다고 해서 3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20장 올릴 수 있다고 20장 다 채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장 시청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가 저는 정답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구독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제가 최근에 뉴스에 본 거는 이제 가전제품도 구독을 한다. 맞아요. 예. 그리고 기업들이 자꾸 구독 상품으로 약간 전환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업들이 많이 전환시키죠. LG전자는 특히나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굉장히 좀 매출도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보다 개인적으로 쓰는 가전이 좀 많아졌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냉장고 가족들 다 같이 쓰죠. 그렇죠? 냉장고, 세탁기 다 같이 씁니다. 근데 헤어 관련 용품들은 비싼데 사실은 혼자 쓸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이제 웨이브를 넣어야 되는 분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머리를 펴야 되는 분만 쓰실 수도 있고 이런 거고요. 태블릿 같은 경우도 사실 가족들이 다 쓰는 가전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는데 이걸 돈을 많이 준다라는 건 이건 부담스러울 수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담을 줄여주면서 초반에 그냥 구독을 해버리면 구독료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쓰다가 나 필요 없어졌다. 예를 들면 나 헤어스타일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웨이브 안 해요. 그러면 그냥 구독 종료하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렌탈하고 구독의 차이가 뭔지 굉장히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렌탈은 의무 약정 기간이 있는데요. 구독은 의무 약정 기간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수를 하려면 충분히 그걸 뭐 맞춰놓고 인수를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상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는 거죠. 낮은 가격에 빌려서 내가 써보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선택의 이 폭이 편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독 자체가 과거보다 렌탈보다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케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관리를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관리하려면 귀찮잖아요. 힘들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대신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독 상품에 대한 이해를 이게 1,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범위가 좁아지는 거고 맞아요. 그 기업들은 구매가가 큰 것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소비자가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소비를 창출한다.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1, 2인 가구들이 개별적으로 쓰는 가전이 많을 뿐더러 사실은 비싼 거 많이 들으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쇄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구독 트렌드를 이해하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맞아요. 첫 번째는 사실은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구독 상품을 한 가지만 놓고 이거 다 구독해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래서 다양성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편의성인데 이 편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구독도 쉬워야 되지만 해지도 쉬워야 돼요. 네. 예. 우리 아시다시피 해지는 저 네, 안에 맞아, 있어요. 맞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해지 누르면 자꾸 진짜 해지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렇죠? 그쵸, 그런 그쵸. 거 없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는 상황에 대한 적응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구독을 택하는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각자 상황이 다른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좀 해답을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이런 건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구독 상품이 고객 상대로도 하지만 B2B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뭐 서빙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독으로 요즘 처리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간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서 구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독에 대한 상황들을 어느 정도까지 배려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혹시 뭐 이게 뭐 구독이 앞으로 점점 확대될 걸로 보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어쨌든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지만 가구 구성원이 줄어드는 형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구 구성원이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관리할 사람도 없고요. 가전제품을요. 그리고 이 가전제품을 관리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만큼 많이 쓸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트해보고 사실은 뭐 반납한다 이런 표현이 옳지는 않습니다만 적당히 내가 써보고 반납할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독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전제품들도 구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더 많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24년 벌써 이제 10월, 11월 다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2025년은 어떤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025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각자가 알아서 잘 사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좀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이 각자가 알아서 잘 산다라는 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사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세라는 게 있었고요. 그 대세라는 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도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우리가 1년치를 보자면 대세로 떠올랐던 제품들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대세라고 하면 사보고 싶은 건 사실이나 SNS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건 사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각자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하나 더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도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SNS라는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형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SNS에 내가 뭔가를 꾸미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기에 다들 지쳤어요 이제. 잘 보이는 거에 지쳤구나. 지쳤어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러운 것들, 자연스러운 나를 보여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각자 나한테 집중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은 정말 그러니까 1인칭 마이셀프에 대한 이 상황이 더 주목을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세가 없어지고 각자 이제 뭐 잘 사는, 잘 쓰는 이런 해가 될 거라는 그 의미는 과거에 이제 보면은 좀 오래됐긴 했지만 뭐 우리가 노스페이스 뭐 패딩 입어가지고 기억나요. 너도나도 다 앉아가지고 맞아요, 다 똑같은 걸 입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렇게 뭐 하나의 상품이 돼서 떠오르기보다는 뭐 작년만 보더라도 반갈샷 이런 어떤 행위가 좀 됐잖아요. 오히려 행위가 더 맞아요. 정확히 보신 게 제품보다는 행위가 더 많이 주목받는. 물론 여기에 또 반론을 하실 분도 계세요. 그러면 두바이 초콜릿은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해에 그렇게 정말 폭발적으로 주목받는 제품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행위에 좀 더 주목하는 거지 물건에 주목하는 시대는 이제 저는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도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대세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다. 영향력이 적고. 맞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해주실 분 있어요? 뭐 제가 늘 똑같습니다. 뭐 트렌드 관련해서 이해하시는 데는 뭐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해를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으나 어쨌든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해를 하시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의미를 따라가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품이나 어떤 대세를 보시면 아니면 흐름을 좀 보시면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준영의 트렌드로 요즘 세상을 읽기는 팟캐스트. 맞습니다. 예, 팟캐스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팟캐스트가 좋아서. 네. 예, 주로 팟캐스트를 하고 뭐 있습니다. 언제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오전에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네. 예, 업무 일날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평일날은 거의 대부분 업데이트가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기업이 뭔가 했으면 그 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어떤 트렌드가 좀 담겨 있는지 해설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물론 뭐 이게 시간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막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예, 그래도 뭐 그냥 아침에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좀 상쾌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네이버에서 노준영의 트렌드로 요즘 세상을 읽기를 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애플 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에서 쳐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즘 소비 트렌드 2025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